안녕하세요.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방구석 미술관 작가 조원재입니다. 에드바르크 뭉크. 뭉크는 1863년 추운 겨울 노르웨이 어느 농장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류머티즘을 앓아 평생 관절염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14살이 되던 해에는 1살 위인 누나 소피에마저 같은 이유로 사망하였습니다. 엄마의 사망 이후 우울증을 보이기 시작한 아버지는 고립된 생활을 자처하며 가족들을 신경질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뭉크는 이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 병든 아이입니다. 누나에 대한 기억으로 탄생됩니다. 뭉크는 자신의 삶을 둘러싼 죽음, 가혹한 삶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그림 위에 쏟아내기로 합니다. 이것이 그가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20살, 뭉크는 3살 연상 헤이베르그 부인을 사랑. 하지만 그 여자는 어떤 남자든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마성의 여인이었죠. 그녀와의 연애는 분노와 질투로 6년 만에 끝을 냅니다. 이에 여성은 남성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위협적인 존재라 생각하며 흡혈귀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1893년 베를린에서 검은 돼지 진보 예술가 모임에 참석하여 서로를 응원하는 절친의 2명과 활동 중 어느 날 뭉크의 어릴 적 친구였던 다그니 유얼이 베를린으로 유학과 뭉크와의 재회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절친 등과의 사각관계가 되어 사랑의 상처와 우정의 멍자국까지 얻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마돈나라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뭉크에게 여성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행복의 존재이면서 정신적으로 치명성을 입히는 파멸의 존재로 정의됩니다. 1898년 35, 뭉크는 세 번째 사랑 톨라 라르센을 만납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라르센에 비해 뭉크의 사랑은 미적지근했던 것이죠. 1902년 라르센은 큰 병에 걸렸다며 죽기 전에 뭉크를 만나고 싶다고 전합니다. 뭉크가 집에 도착하자 숨겨둔 총으로 라르센은 자신을 향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자살할 거라며 사랑의 협박에 다툼을 벌이는 순간 총알 한 발이 발사되면서 뭉크의 왼손가락 중지를 관통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뭉크는 사랑마저 죽음의 공포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알이 관통해서 기억이 지난 5년 후 1907년 심혈을 쏟아 마라의 죽음을 그립니다. 마라는 프랑스 혁명가로 모욕하던 중 반혁명파 당원에게 살해됩니다. 마라는 마라를 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뭉크는 스스로를 애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한 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적 피해망상을 술 중독으로 이어졌으나 1908년부터 완벽하게 청산하고 절제력을 보여줍니다. 그 후 그는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언둔 생활을 합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도 살아남아서 81세까지 생을 이어갑니다.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홀로 집에서 그린 그림으로 시계와 침대 사이에 있는 자화상은 몸뚱이는 왜소하고 얼굴은 해골을 보는 듯하며 시침과 분침을 잃어버린 괴종시계와 초라한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을 본다는 것은 평소 잊고 지내던 죽음을 한번 소리내어 불러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프리다 칼로, 미술계의 막장 드라마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고통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녀 프리다 칼로는 오른발 소아마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1922년 멕시코 최고의 명문 학교인 국립대학 예비 입학에 입학합니다. 나이 18에 프리다를 태운 버스가 경전철과 심하게 충돌하여 뼈가 으스러지고 골반뼈가 세동강이 나며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인까지 떠나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원래 의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통한 치유법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국민 화가였으며 고귀한 역사에 빛나는 미래를 벽화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딸을 낳기까지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직후 프리다는 세 번째 부인입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프리다는 감정적인 무엇보다 정치적인 동반자로서의 연인입니다. 프리다는 공산당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프리다는 남편을 도우며 아이를 가져보기로 하지만 두 번의 유산으로 슬퍼합니다. 그때 디에고가 종이와 연필을 선물합니다. 3년 동안 놓고 살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프리다 스타일의 그 시작을 알리는 바로 떠 있는 침대입니다. 황량한 풍경과 눈물을 흘리며 유산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다시 디에고의 바람기는 시작되어 프리다의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긴 말 없이 한 장의 그림을 그려 디에고에게 보내죠.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이라는 작품입니다. 피 묻은 단도를 든 남자, 칼에 찔려 누워있는 여자. 이는 한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로 디에고와 여동생 불륜 사건에 대입하여 마음속에서 자신을 칼로 찌른 디에고가 법정에서 말한 살인자의 말을 따라합니다.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이라고요. 그녀는 복수의 의미로 일본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와 사귀입니다. 이 사실을 안 디에고는 총을 들고 찾아가서 협박하면서 둘을 헤어지게 합니다. 프리다는 다시 러시아 혁명의 전설 레온 트로츠키를 만나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차별한 레온에게 화가 나 헤어집니다. 또 진실된 사랑을 나눈 니콜라스 머레이입니다. 사진작가로 어느 날 그는 프리다를 떠납니다. 1938년 멕시코 시티에서 프리다의 첫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프리다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개인전을 제안받습니다. 뉴욕에서 성공을 하면서 드디어 전업 예술가 프리다 칼로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으브르가 선택한 최초의 중남미 여성 화가로 기록되죠. 그녀는 세계적 예술가의 반열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후의 명작 두 명의 프리다를 그립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심장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두 명의 프리다가 앉아 있습니다. 좌측 프리다는 심장혈관을 자르고 우측 프리다는 디에고의
사진 메달을 쥐고 있으면서 디아고를 잘라버리겠다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에드가 드가 등 하나 켜진 엄침한 방 안, 그곳에 소녀의 헝클어진 옷매무새, 흐트러진 실내와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드가의 작품 실내 강간입니다. 드가는 독신남으로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대를 그만두고 예술가의 길을 선택한 20살의 드가, 프랑스의 세그장 앵그르, 델라크로우, 쿠르베는 하나같이 사랑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예술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는 평생 여성을 그리는데 자신의 모든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1870년 36세 드가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장님이 되어 그림을 못 그릴까봐 강박관념과 함께 이 무렵 드가는 발레리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오페라자의 관현악단입니다. 발레리나는 무대 위에 살짝 보입니다. 남성 연주자들은 매우 고전적이고 사실적인 반면 발레리나는 사라질 듯 몽롱하게 표현하면서 극명한 대비가 인상적입니다. 이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드가는 재빨리 관현악단의 연주자들을 그려냅니다. 발레리나의 얼굴이 등장하고 연주자들은 검은 배경으로 보이면서 춤추는 발레리나의 시선을 떼기 어렵습니다. 발레리나의 직업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파리는 부유한 사람의 쾌락으로 난잡한 생활로 매춘 사업이 성행했습니다. 돈 많은 남성은 발레리나를 하룻밤 보내기 위한 상품으로 스폰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드가의 작품 무대 위 발레 리허설은 수많은 발레 그림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걸작입니다. 리허설하는 사람 중에 정중앙에는 지휘하는 선생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상한 사내들이 눈에 띕니다. 이 두 사람이 스폰서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발레리나에게 연민을 느끼죠. 그의 그림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면서도 애처로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작품 밤의 카페 테라스는 유독 두 눈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에 푹 빠진 화가입니다. 오죽하면 노란색 한다스를 쏟아부었는 법한 그림, 프로방스의 건초더미입니다. 반 고흐의 노랑은 강렬히 타오르는 샛노랑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상경할 당시 40에서 70% 독주인 압생트는 저렴하고 허브를 첨가해 인기 있는 술이었습니다. 이 술을 예술가들은 찬미하고 예찬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반 고흐의 그림, 반 고흐의 조상입니다. 흰 얼굴에 홍조를 띤 반 고흐의 얼굴, 그의 앞에 녹색 요정 압생트가 보입니다. 1888년 2월 알코올 중독으로 만신창이 된 고흐는 남프랑스 아를로 향합니다. 동생 테오의 편지에 색 때문에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는 색에 끌리고 세계 최고 음의 합폭을 담는 불멸의 명작을 쏟아냅니다. 노란집과 아르레 밤의 카페입니다. 압생트의 주 원료인 향수의 성분인 산토닌은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황시증입니다.
세상이 노랗게 보이지요. 고흐는 활활 타오르는 노랑을 보기 위해 자신을 속이며 압생트를 계속 마시며 꽃피운 대표작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이 압생트는 투전이라는 뇌세포를 파괴하여 정신착란과 간질 발작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이 술로 인해 1905년 스위스에서 일가족 살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끊이지 않아 1910년 압생트 제조 판매 금지법을 공포합니다. 프랑스도 1915년 금지하면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고흐는 그 술로 정신착란과 길을 막아도 끊임없이 들리는 환청으로 결국 자신의 길을 스스로 자르고 맙니다. 그것을 수군에 쌓아 매음골 여인에게 가져다 준 후 별일 없는 듯 잠을 잤습니다. 그때 그린 자화상은 붕대로 길을 감은 자화상입니다. 중독 증세는 떨쳐내고자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갱생을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몰두한 만큼 이때 별이 빛나는 밤과 붓꽃이 탄생합니다. 붓꽃은 절제된 안정으로 균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흐는 압생트의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흐의 마지막 작품 까마귀가 있는 밀밭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그의 대표작은 키스, 황금빛으로 가득 찬 화폭, 마르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성, 사랑의 황홀경의 모자이크 파도와 함께 넘실거립니다. 클림트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의 미술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반항아였습니다. 그는 1862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집세를 못 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림트는 성공에 대한 끈기와 열정 그리고 기금속 세공사였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을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고 14세에 최고의 명문 빈 미술공예 학교에 입학하지만 가난해서 자퇴하려고 하지만 교장이 장학금을 줬다고 하니 부럽습니다. 그의 작품 목가를 보시면 천재임을 압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자 예술작품을 만들어주는 예술가 컴퍼니를 창업합니다. 그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 신부르크 극장 내부벽화, 빔 미술사 박물관 내부벽화 작업 등 이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하며 황제로부터 그에게 상금과 훈장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의 영광의 작품 구부르크 극장 내부입니다. 이 작품은 마치 현실 같은 사실적인 묘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거되는 극장의 모습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작업으로 당시 빈을 주름 잡았던 유명인 250명의 얼굴을 반드시 보이도록 그리라는 권력의 지시에 따라 그린 것입니다. 크럼프의 나이 30,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삶에 예술가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이면서 동생이 뇌출혈로 사망하고 아버지까지 같은 증세로 떠납니다. 클림프는 큰 충격과 슬픔에 사업마저 폐업하고 자신의 삶과 더불어 자신의 예술 또한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개성 없는 그림 속에 비판 없는 그림을 그려온 것을 깨닫고 시대의 반항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19세기 말 빈의 미술은 보수적이었으며 먹고 살기 위해 순응하였으나 프랑스 파리는 1890년대부터 새로운 예술을 하자는 아르누브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열기를 이어받은 독일은 젊은 예술을 하자는
유겐트스틸 운동이 확산되었죠. 1897년 35세 빈 미술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주류 미술 세력에서 분리하겠다는 의지로 분리주의 그룹이라고 짓죠. 분리주의 그룹은 혁명적인 생각을 전하기 위해 베르사크룸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또한 분리주의 전시관을 빈 도시 한복판에 제체시온을 세웁니다. 그 외관의 정면에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는 메시지를 보이도록 새깁니다. 클림턴은 그룹의 리더답게 분리주의의 정신을 담은 팔라스 아테나를 선보입니다.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메두사가 새겨진 황금 갑옷을 입고 출정한 여신은 금빛 창을 들고 용맹하게 서 있습니다. 그는 시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바나나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진실이라는 뜻의 누다 베리타스, 이 작품을 공개되었을 때 클림턴은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름답지도 않은 누드가 노골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잃은 눈,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외모와 몸매입니다. 이 여인은 성서의 이벌을 상징합니다. 검은 뱀이 또아리를 틀려고 하고 옆에는 민들레처럼 보이지만 남성의 정자처럼도 보이는 형상이 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의 진실을 담기로 결심하고 고정관념의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이 투쟁 과정에서 키스, 다나엘, 유디트와 같은 걸작이 탄생합니다. 1894년 빈 대학교회가 대강당을 채울 천장화를 그에게 의뢰합니다. 주문한 주제는 철학, 의학, 법학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철학을 선공개합니다.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고통과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학을 한다 한들 결국 고통과 번민 속에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학계와 언론은 클림프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의학을 보면 팔에 흰감은 건강과 위생의 여신 희게 이하가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여신은 뱀에게 이성의 모든 기억을 잊게 하는 레테의 강물을 먹이고 있군요. 이 작품은 인간이 아무리 의학을 한들 결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법학에는 깡 많은 문어괴물이 포박되어 있고 맨 위에 정의의 여신은 근엄하게 노인을 심판하고 있군요. 주변의 세 여인은 무관심하게 보입니다. 이 작품이 흑백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폐미술로 낙인 찍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시대에 반항한 클림프의 마지막 작품은 1918년 그가 뇌졸중으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렸던 악입니다. 미처 채색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가 그린 마지막 주제가 악이라는 사실은 뜻밖입니다. 왜일까요? 철학자 니체는 자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인간은 3단계로 정신이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1단계는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낙타, 2단계는 세상의 문제와 맞서 싸우는 투쟁 정신을 가진 사자, 3단계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창조 정신을 가진 어린아이입니다. 그의 마지막 그림이 아기가 빈 예술계를 테러했던 시대에 반항한 클림프는 니체가 말하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에곤 실레, 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인물의 누드는 기본, 남녀 가릴 것 없이 인물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드로잉합니다. 그는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예술을 실천한 순수 지존이었습니다. 실내는 2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니 태어날 때부터 화가였다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7살 무렵에는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그림만 그리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실내는 역장이었던 아버지를 무척 좋아하여 그린 그림에는 온통 기차와 철도, 신호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병인 매독을 앓고 있었고 어머니 마리에게까지 감염되어 아이가 사산되는 불행을 겪습니다. 1893년 10살이던 누이마저 선천성 매독으로 사망하고 아버지의 매독 증세가 심해져 직장을 잃고 주식과 채권을 모두 태워버리는 어이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실내가 15세, 아버지는 사망하고 큰 충격으로 내리에 박힙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어머니를 평생 증오합니다. 실내는 죽음을 부르는 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 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 고통과 슬픔을 예술의 꽃으로 성화시킵니다. 1906년 16살 실내는 빈미술 아카데미에 합격합니다. 그는 전통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교육 방식 때문에 학교 생활이 지루해졌고 교수와 싸우기까지 합니다. 실내는 1907년 빈 하단에서 45세의 클림프를 만나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예술을 합니다. 클림트의 다나에를 본 영감을 받아 그린 실제의 다나에를 보세요. 부자연스럽지만 실내의 과도기적인 모습입니다. 실내는 클림트를 통한 회화에 에로티시즘을 담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실제로 코코슈카의 매우 직설적인 누드 드로잉에서 큰 영감을 얻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작품이 반 고흐와 뭉크의 작품을 보고 그대로 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1909년 19살에 빈 미술 아카데미를 자퇴하고 자신의 세계를 완성하려 합니다. 자연이 자신에게 준 것을 삶에서 즐기기 위해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 위험을 기꺼이 껴안으며 투쟁하는 것이라는 실제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실내의 자아상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사지를 스스로 절단합니다. 몸에 피골이 상접하게 그려 벌레 같으며 눈동자는 좀비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그 모습이 아닌 자신의 속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지가 잘려 고통받는 자신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술의 성과 성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하죠. 하지만 비싼 모델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 클림턴은 자신의 모델 중 한 명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녀와 실내는 사랑에 빠집니다. 실내는 사회적으로 성과 관련해 건기시되고 좌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내의 그림을 외설로 보았습니다. 1912년에는 집에 가기 싫었던 소녀가 실내의 집에서 머물자 그 소식을 들은 소녀의 아버지는 실내를 유괴범으로 신고하여 법정에 서게 되어 무죄를 선고받지만 아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풍기문란 이유로 23일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예술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감성의 이성에 적절히 섞여 작품의 정교함이 높아진 것이죠. 4년간 모델 관리와 삶을 냉정하게 버리고 작업실 앞집에 사는 부유한 에디터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발레에게 미안했는지 죽음과 소녀의 작품으로
다가올 이별을 예견하듯 합니다. 발리는 그 이후 적십자 간호사로 지원해 일하다 1917년 23세 성홍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실레는 승승장구하며 비인을 이끄는 최고의 화가로 군림합니다. 1918년 1차 대전 막바지에 스페인 독감으로 28의 실레와 임신한 부인과 허무하게 저어버립니다. 폴 고갱 1849년 8월 겨우 1살 때 고갱은 파리에서 페루로 가는 배 안에서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프랑스의 진보주의 정치부 기자였던 아버지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루이 나폴레옹이 당선하면서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아내의 고향인 페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페루의 소년이 된 고갱은 순수한 자연에 동화됩니다. 하지만 1854년 6살의 페루 소년 고갱은 친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산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페루의 갈망으로 1865년 선원이 되어 남미, 북극 등 세계 곳곳을 누빕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 프랑스로 돌아온 고갱은 어머니의 친구이자 후견인이 된 기스타브 아로사로부터 정권 중개소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권맨으로 승승장구합니다. 23살이 되던 1873년 덴마크 여인 메트 가드와 결혼합니다. 이후 10년간 착실히 회사 생활을 하며 5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아로사의 영향으로 고갱 역시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미술을 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매력에 빠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주말에 야외로 그림을 그렸으며 미술 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사로의 소개로 인상파의 거장 카미유 피샤로를 만납니다. 그 덕분에 마네, 더가, 모네, 르누아르 등 인상주의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갱은 그 누구보다 세잔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의 열정은 피사로를 감동시켜 1876년 고갱은 4번째 인상주의전의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 전시회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권맨의 옷을 입었지만 31세 고갱은 경지에 오릅니다. 파리 카르셀그리 화가의 가정의 작품을 색채며 붓터치며 깊은 매력을 풍기는 그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갱의 삶에 큰 변화가 옵니다. 1882년 경기 불황으로 정권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퇴사 후 고갱의 인지도가 낮아 현실의 어려움에 생활고를 겪게 되고 루앙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에 참다 못한 아내 메트는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갑니다. 고갱도 아내를 따라 코펜하겐으로 있는 친정집으로 따라가는 굴욕을 당합니다. 그의 개인전은 별 소득 없이 끝나고 처절한 생활 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1886년 8번째 인상주의전에 19점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누구 하나 고갱을 이해해 주지 않아 목을 매 스스로 삶을 마감할 정도였지만 그림이 있어 견딥니다. 그는 고갱만의 예술세계를 발견을 원했고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회화를 완성할 자신만의 공간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공간이 봉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6세 예술과 인생의 방향을 잡아 원시와 야생을
자기의 예술의 근원으로 삼기에 이른 것입니다. 고갱의 독창성은 이렇게 꽃피웁니다. 예배 뒤의 한상이라는 작품은 강렬한 원색과 파격적인 구성이 단숨에 두 눈을 사로잡습니다. 머리에 쓴 하얀 두구는 브르타뉴 지방의 여인을 상징하며 오른쪽 위 야곱과 천사가 싸우는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그는 실제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색을 쓰기 시작한 선구자입니다. 오직 원시와 야생만을 그리기로 한 고갱은 섬으로 떠나지만 섬마다 식민지 문명으로 바뀌면서 원주민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제과 고열에 시달려 결국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퐁타방도 문명하러 관광객과 이름 모를 화가로 부쩍입니다. 마지막 티히티로 향하며 최후의 성부수를 둡니다. 그곳에서 원주민처럼 살겠다고 어린 원주민 소녀와 혼인까지 합니다. 고갱은 자신의 예술에 빠져 독창적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마리아를 경배하며의 작품은 타히티와 유럽이 반반 섞여 있습니다. 1903년 죽는 그날까지 그의 삶은 고통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려 파리에 보내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죽기 3년 전에 비로소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며 신화 같은 인물로 평가받죠. 하지만 말년에 지독한 매독에 시달리며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의 최후의 걸작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입니다. 에드와르 마네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새로운 모더니즘 미술로 가는 문을 열고 후배들이 그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그림 속에 수수께끼처럼 숨겨두었습니다. 마네는 땅 부자 귀족의 자제로 할아버지는 시장이었고 아버지는 판사였습니다. 그 당시 파리 사회에서 권력과 재력의 중심에 있었죠. 그는 전통 방식으로 미술을 공부합니다. 또 과거 대가들의 작품을 보고 모사하며 연구합니다. 20살에는 네덜란드 등 몇몇 나라를 돌며 대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훈련을 합니다. 1814년 마네와 친했던 드가 모네, 르누아르가 살롱전의 보수성에 반대하며 제1의 인상주의전을 여는데 마네에게 참석을 권하지만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마네는 전통을 파괴하고 올랭피아를 그립니다. 그의 독창성을 찾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네가 태어나기 11년 전 파리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6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얼붓 아버지를 맞습니다. 그 아이는 방탕으로 성장하고 고등학교 대학 후 법대에 들어가지만 물려받은 유산은 2년 만에 탕진하며 술과 마약 그리고 매음굴에 깊이 빠져듭니다. 결국 가족에 의해 검치산자 선고를 받고 평생 가난에 시달리다 46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21살에 쓰기 시작하여 15년 후에야 비로소 시집 한 권을 출판합니다. 매춘부와 성행위, 시체와 죽음 등 추함과 악함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찬 시집 악마의 꽃입니다. 그는 많은 비난을 받고 법정에서 풍기문란죄와 300프랑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주받은 천재 샤를 보들레르의 이야기입니다. 마네가 존경하며 사상적 서성으로 여긴 사람이 바로 보들레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855년 만국 박람회가 파리에서 최초 열립니다. 이때 일본에서 도자기를 보내면서 완충 역할을 해줄 종이 쪼가리를 잔뜩 넣어서 보내죠. 그 안에
14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에서 꽃피운 채색 목파나 우키우에입니다. 일본의 다양한 생활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파리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에 주변 화가에게 입소문을 냅니다. 그중 한 명이 마네 그리고 더가였습니다. 마네가 본 우키요에는 단순미가 강렬하게 드러났죠. 이에 고정관념을 깨고 미술을 개척하려는데 결정적 열쇠로 작용합니다. 1863년 마네는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살롱전에 출품합니다. 탈락하고 낙선전에 걸립니다. 이 그림은 티치아노의 전원음악회에서 영감을 얻고 파라스의 심판을 그대로 차용했죠. 이것이 경악의 원인입니다. 신화, 성스러워야 하는데 실제 전경은 마네의 동생과 매제가 될 남자였고 여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평범한 여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방탕한 사회의 일상을 비추고 있어서 더 경악했던 것입니다. 같은 해에 그렸지만 너무 파격적인 작품이 올랭피아에입니다. 이 작품은 타차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명작을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사실 올랭피아는 당시 매춘부가 주로 사용하던 이름이었고 비너스가 아닌 매춘부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검정색 초크 목걸이는 매춘부를 상징하는 장신구입니다. 그녀 뒤에 흑인 하녀가 들고 있는 꽃다발은 스폰서가 선물한 것입니다. 그녀 발 밑에 서 있는 검은 고양이의 꼬리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는 눈은 남성 관객들에게 도발 그 자체를 간주되었습니다. 숨겨진 비밀. 이 그림은 단순하며 완전 평면입니다. 마네의 관점은 단순함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1876년 44세 마네는 성병인 임질에 걸리고 맙니다. 의사가 관절염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병세가 악화되어 51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심각한 근육통과 마비 증세로 심신이 피폐해진 마네는 사망하기 1년 전 폴리 베르제르바를 완성합니다. 이 술집은 음주뿐 아니라 춤을 추고 서커스 공연까지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매춘과 불륜의 장소이기도 했고요. 거울 앞에 있는 여인을 그린 것인데 여자의 뒷모습이 옆에 보입니다. 이는 좌측으로 45도 이동한 시점으로 본 것을 그린 것이며 두 개의 이상의 시점을 하나의 그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클로드 모네 15세기 르네상스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원인으로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19세기 카메라의 등장으로 해화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1862년 프랑스 화학자 니엡스에 의해 무려 8시간이나 노출시켜 찍은 최초의 사진이 탄생합니다. 1850년대 소상 사진 대유행을 일으키며 초상화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적인 묘사가 카메라에 의해 멸망하는 이 상황을 19세기 젊은 화가들은 생존의 사명을 띠고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깨웁니다. 모네는 11살에 입학한 중학교가 감옥 같다고 고작 4시간 수업도 참기 힘들어했습니다. 15살 소녀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인물 캐리커처를 그려 돈을 벌어 파리 여행을 갔다 합니다. 1858년 18살이 된 모네는 외젠부댕을
첫 서성으로 모시며 자신의 평생 주제를 자연으로 삼게 됩니다. 모네는 부댕을 따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경화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모네가 밖에 나가서 그린 첫 그림은 루엘 풍경입니다. 하늘의 청명함이 맑은 물빛이 되어 눈과 마음까지 촉촉하게 만드는 맛이 나네요. 모네는 1862년 22세에 바로톨트 용킨트를 운명처럼 만납니다. 그때 주관적 감성을 담은 풍경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큰 영감을 얻습니다. 새로운 미술을 창조하려는 젊은 화가들이 마네 집에 모여 바티뇰 그룹을 만들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회화를 숨김없이 공유합니다. 여기서 모네는 마네가 우키요-에에서 추출한 새로운 회화의 코드를 전수받게 됩니다. 단순함은 아름답다. 평평하면서도 원색으로 그리자는 혁명적인 생각을 합니다. 생타 드레스의 테라스, 모네가 마네를 만난 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원근감 없이 평평하게 그렸으며 원색만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네는 마네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빛의 표현입니다. 모네는 18에 부댕을 만나 공식적으로 미술에 입문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빚쟁이와 가난해 친구가 사용한 캔버스를 끌어내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나이 30에 저자식과 병든 아이를 치료하고 먹일 돈 한 푼 없던 모네. 그러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미술을 창조하기 위해 칼을 갈고 내리칩니다. 또한 카메라의 원리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모네는 빛이 있어야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는 것이다. 사물이 지닌 고유의 색은 없다. 사물의 색은 빛이 변하는 것이고 사물이 지닌 고유의 형은 없다. 사물의 형은 빛에 의해 변하는 것이다. 모네는 어떤 선입견 없이 마치 카메라처럼 자연을 본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1874년 1월 17일 새로운 미술을 하겠다는 화가들과 제1회 무명협동협회전을 개최합니다. 그때 작품 인상 해돋이는 그야말로 미술사에 빛나는 보물로 남게 됩니다. 빛은 모네의 인생 주제였습니다. 1873년 그는 작은 배를 개조해 수상 화실을 만들어 그 배를 생강에 띄워놓고 풍경을 그리죠. 그는 무한한 시간만큼 그곳의 풍경도 무한히 다채롭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껏 하나의 풍경에 하나만의 그림에 다른 개념의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합니다. 1890년 50세가 된 그는 첫 번째 주제로 집 근처에 볼 수 있는 근처더미가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잘 보여준다고 본 것입니다. 그의 독창적인 회화로는 연작이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명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폴 세잔, 인류의 3대 사과를 아시나요? 첫째는 이브의 사과, 둘째는 뉴턴의 사과, 셋째는 세잔의 사과입니다. 세잔을 심히 존경했던 후배가 모리스 드니의 사심 담긴 발언입니다. 1880년대 중후반 결국 인상주의는 대세가 된 동시에 진부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학대학에서 법 공부를 하는 척 하던 그는 22살에 1861년 화가가 되겠다고 뜻을 품고 고향 액상-프로방스에서 파리로 상경합니다. 파리 국립고등학교에 입학시험에 탈락하고 독학으로 미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독학의 첫 번째 방법은
박물관에 가서 대가의 그림을 보며 대가의 기술적 노하우를 체득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오직 대가의 그림만을 교본 삼기를 약 10년. 그런데 20대 때 그린 그림은 명확한 스타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잔의 작품 모던 올랭피아는 마네의 문제작 올랭피아를 세잔식으로 그린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예술을 만들지 못하고 열정만 넘쳤습니다. 이때 세잔에게 기인이 다가옵니다. 인상주의 카미우 피사로입니다. 둘은 긴 시간 동안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잔은 인상주의의 눈을 뜨게 되고 자연과 빛을 그림의 주제로 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잔은 모네의 무엇이 다르고 독창적인지 고민했고 알아차렸습니다. 회화는 머리로 만든 논리적 개념을 보여주는 것, 즉 손기술이 아닌 독창적 개념을 만들어내는 머리가 중요한 회화라는 것을요. 세잔은 자연을 보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개념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가로서 추구해야 할 과제임을 압니다. 에스타크의 바다는 그런 그의 생각과 함께 그린 작품입니다. 이것은 20세기 회화의 씨앗이 됩니다. 세잔을 이해하는 핵심인 무엇을 단 두 개로 요약됩니다. 자연의 본질과 조화와 균형.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고 싶다라는 결심 때문이었을까요? 세잔이 그린 사과를 보면 진짜 사과를 손에 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림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은 모네식 인상주의에 있습니다만 세잔은 변화 속 불변을 발견합니다. 이로써 세잔은 자연의 본질을 통찰해 그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사과와 오렌지에서 사과의 끝이 아닌 속을 통찰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자연에서 축출한 형태의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형태의 본질은 도형이다. 세잔은 모든 사물을 원기둥, 구, 원뿔 등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 정물화 한 점에 자연을 담고 있는 모든 형태의 엑기스를 남았습니다. 왜 이런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생애 최후의 걸작을 위해서일 겁니다. 세잔의 대표작 생더 빅토르사는 풍경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지닌 색과 형태의 엑기스만을 축출해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색과 형태는 단순해졌습니다. 우리는 더욱 또렷하고 묵직하게 사과와 산의 실체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잔은 모네식 인상주의에는 조화와 균형이 빠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조화와 균형의 본질마저 통찰하여 그것은 구성입니다 라고 합니다. 캔버스 위에 그림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는 모네가 카메라 연사로 찍힌 모든 것이 작품이라면 세잔은 완벽한 구성을 가진 단 하나의 컷만을 작품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1877년 홀로 은둔하기. 인물은 그리지 않고 정적인 정물이나 풍경을 그립니다. 그가 사망한 해인 1906년 그는 수많은 인물을 배치한 대수욕도라는 최후의 도전을 시도합니다. 삼각형이 보이나요? 모든 인물과 배경에 나무들을 통합하여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으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세잔은 자신이 세운 뜻을 식지 않는 열정과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정신적 만족입니다. 그는 그 만족감을 위해 매일 자연에 나가 배우는 자세로 캠퍼스 앞에 섰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전에 없던 혁신적인 표현을 담은 세잔의 그림은 회화 창조를 위한 비밀이 담긴 보물상자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세잔은 거대한 고지를 선점한 자가 앙리 마티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대 졸업 후 법률사무소에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맹장염에 걸려 침대에 누워 지내는데 어머니께서 그림 도구를 사다 주십니다.
이렇게 우연히 그린 그림으로 22살의 파리로 상경합니다. 14년이 지나 1905년 33세 마티스는 자신의 대명사가 될 작품을 그립니다. 모자를 쓴 여인. 자신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 모델인 자기 부인도 말렸던 작품입니다. 모델의 얼굴 피부색 파랗게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연에서 본 색이 아닌 자신이 느낀 색을 표현하겠다고 생각했죠. 그 용기 있는 시도는 성공적이었고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술의 선도자가 됩니다. 그때 피카소는 12살로 어릴 적부터 미술 신동이라고 자신감과 야망이 컸습니다. 1904년 스페인을 떠나 파리에서 정착합니다. 그는 온통 파란색으로 그린 그림을 선보이며 고전적이지만 개성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뽐냅니다. 그런 피카소가 살롱도 돈 전시에 걸린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을 보고 지적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구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티스는 기세를 몰아 1907년 푸른 누드로 파격적인 그림을 선보입니다. 세잔의 비밀을 캐어 만든 작품입니다. 세잔의 다시점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얼굴은 세잔에게 없는 아프리카 조각상같이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조각상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마티스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마티스는 피카소의 천재성을 알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피카소는 마티스의 연구과제인 세잔과 원시를 가져와 극단까지 끌고 갑니다. 이에 입체주의 시작을 알린 문제작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누드 여인들은 세잔의 대수용도를 연상시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다시점을 구성을 극단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인체가 모두 분해되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시점으로 본 인물의 파편 일부를 가져와 캔버스 위에 구성한 것입니다. 피카소는 세잔의 유산 중 단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형태입니다. 이에 마티스는 후원자와 연구자들이 피카소에게로 몰립니다. 그는 세잔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세잔은 피카소의 인생의 은인입니다. 아비뇽의 처녀들, 이후 피카소는 미술계의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비평가들에 의해 입체주의의 창시자, 세잔의 진정한 후예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 이후 시인이라는 작품을 마구 쪼개서 인식 불가입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회화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버린 피카소는 회화를 창조합니다. 마티스는 피카소에게 패배하고 미술을 포기해야 될지 모를 상황에 피카소가 형태에 집중했다면 마티스는 색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이런 재기를 위한 노력으로 마티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럼프에 빠지고 창조성에 고갈되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1910년 그는 38에 혼자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영감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중 이슬람 양탄자와 알람브라 궁전에 새겨진 매혹적인 패턴의 장식 무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 과정에 새로운 영감을 작품으로 성화시킵니다. 가지가 있는 신뢰입니다. 마티스는 형태를 쪼개지 않고 단순화시켜 식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티스의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피카소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너무 쪼개서 작품을 알 수 없게 되자 마티스의 가지가 있는 신뢰를 보고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때 기타의 작품에 생면을 구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쪼개기를 크게 하여 기타를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비평가들은 종합적 입체주의라고 분류합니다. 이는 신문지, 악보, 종이 등을 오려 붙이는 파페콜레의 등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악연을 절친으로 지냅니다. 마르크 샤갈. 샤갈은 1887년 러시아의 작은 마을 비테퍼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본래 이름은 모이세 하츠 켈레퍼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고 사회활동과 영향력을 정대를 싹부터 잘라 놓았습니다. 1881년 어느 술 취한 러시아인이 유대인 소유의 술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인들이 집단으로 유대인 거주지역 게토로 쳐들어와 집과 세간을 부수고 무자비한 학살과 강간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무자비한 포그롬 행위는 20세기 초까지 수백 차례 이어집니다. 샤갈은 어린 시절 내내 이유 없이 차별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유대 전통인을 그만두고 하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유학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대인은 체류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상경합니다. 하루하루를 궁핍한 생활을 보내던 샤갈은 유대인 변호사인 골더베르크를 만납니다. 그는 샤갈을 자기 하인으로 등록하여 체류 허가증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정착한 샤갈은 왕실협회 미술학교에 입학합니다. 고전적인 방식의 회의감을 느껴 결국 자퇴하죠.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자반체바 학교에 입학합니다. 1년 후 샤갈은 학교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고 생각한 후 1910년 8월 24세 나이로 파리로 향합니다. 샤갈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만큼 자신을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큰 걸음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크 샤갈로 개명합니다. 샤갈에게는 매일 열리는 파리의 미술관 전시 그 자체가 선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카소가 주도한 입체주의를 만난 것은 샤갈의 양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샤갈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영원한 서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부단한 노력에 렘브란트는 어둠과 밝음의 대비로 빛을 만들어냈다면 샤갈은 다채로운 색채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1년 만에 자신의 대표할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나와 마을입니다. 샤갈의 어릴 적 추억을 상징하는 염소와 샤갈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녹색 얼굴을 한 샤갈의 목에는 유대교 신자임을 나타내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1914년 여름 어느 날 27이 된 샤갈은 누나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비테퍼스크로 향합니다. 그리고 파리로 돌아가려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8년 동안 머뭅니다. 이때 여인 벨라와의 사랑을 담은 젊은 날의 걸작들이 탄생합니다. 샤갈의 대표작 생일은 첫사랑에 설레는 감정 그대로를 색채로 표현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둥둥 떠다니는 인물은 유대교의 하시디즘의 오랜 이야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파리와 유대인의 감정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만든 샤갈 청년. 고향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밝은 적색의 유대인은 고향에 있는 평범한 유대인 노인을 그린 겁니다. 이 노인의 얼굴에 문신처럼 새겨진 주름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와 박해의 역사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전례 없는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러시아 혁명의 폭동이 불기 시작합니다. 1917년 11월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을 중심으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정권 교체가 되고 유대인 차별법을 폐지합니다.
이때 샤갈은 예술인민위원으로 임명되고 제1회 국가혁명예술전시회의 전시실을 2개나 활동받게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이념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대표 회화로 샤갈의 구상회화가 아닌 말레비치의 추상회화를 선정합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의 영향을 받은 샤갈의 그림이 아닌 러시아에서 주체적으로 탄생한 절대주의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조국에서 더 이상 작품을 팔 길이 없어져 궁핍한 생활에 허덕이게 됩니다. 샤갈은 예술이 정치와 권력의 획일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집니다. 1923년 다시 파리로 돌아와 성공과 행복의 길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 36입니다. 그는 파리에서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1924년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2년 뒤 미국 뉴욕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고 세계적 예술가로 도약합니다. 이때 젊은 시절 샤갈처럼 화가를 꿈꾸지만 재능이 부족한 오스트리아 청년인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가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삐뚤어진 생각을 품었습니다. 1923년 히틀러는 무력 쿠데타를 꾀하지만 실패하고 해무소에 투옥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의 투쟁을 집필하고 정치 사상을 공고히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배상금으로 경제가 파탄납니다. 이때 히틀러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합니다. 독일 수상으로 자리에 오르면서 1939년 5천만 명의 희생자를 낳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그 정점을 찍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학살하다 더 빠르게 유대인을 학살할 방법으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만들어 죽이는 참극을 만듭니다. 1940년 전쟁과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피신합니다. 자신의 고향이 독일군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비보를 적고 울분을 토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과 비인간적인 전쟁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혼을 구약 성경 작업에 쏟아붓습니다. 이야기는 105가지 장면으로 새기고 또 새깁니다. 무려 26년간 말입니다. 마침내 69세의 노인 마르크 샤갈은 동판화가 담긴 구약 성경을 출판합니다. 단 12점의 성서 이야기를 시리즈로 집약한 일생일대의 작업입니다. 연인과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 한 줄만 알았던 샤갈, 알고 보니 그에게 유대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반쪽이 있었습니다. 바실리 칸디스키는 엄친아 1866년 먹는 차 판매업으로 부를 쌓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음악과 미술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제일 명문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하여 6세 졸업과 동시에 법률고시를 가볍게 패스한 이 내생남은 사촌 안냐 치미야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보장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1896년 그의 나이 30,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랑스 인상주의 전시에서 모네의 근처더미 연작을 운명적으로 마주합니다. 그는 모네만의 주관적 관점으로 추상화된 근처더미 앞에서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명료하게 깨닫습니다. 1896년 그는 도르파르트 대학 법학과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고 떠오르는 예술의 중심지 독일의 민헨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가브리엘렌 엘레민터는 매력을 가진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에서 치과와 상점으로 큰 부자가 되지만 남북전쟁으로 1864년에 고향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바지를 입고 당당하게 자전거를 타고 당시 여성은 미술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교습을 통해 배웁니다. 민트 가족에게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민트가 9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첫째 오빠가 사망합니다. 안타깝게도 20살 무렵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죠. 슬픔에 잠겨있는 민트는 미국에 있는 고모의 초청을 받아 1898년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는 3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사진을 찍고 수많은 그림을 그리며 보냅니다. 당시 유럽의 중심지는 프랑스의 파리가 있다면 독일에는 뮌헨이었습니다. 파리 예술의 중심인 몽마르트였다면 뮌헨 예술의 중심은 슈바빙이었습니다. 슈바빙의 거리는 예술가들의 천국이었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1896년 칸단스키는 아톤 아츠베, 폰 슈트크 등 서성의 화실에서 5년간 조용히 그림을 배웠고 갑자기 1901년 전통도 아닌 분리도 아닌 신인화가 팔랑크스 전시회를 만들어 직접 전시회를 엽니다. 결과는 모두들 관심조차 없는 전시회로 끝나게 됩니다. 그해 겨울 그는 팔랑코스 미술학교를 세웁니다. 다른 미술과 달리 성별에 상관없이 학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1902년 초 민트가 입학합니다. 둘은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로 만납니다. 갓 미술 공부를 시작한 민트는 열정과 비상한 머리로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칸딘스키를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칸단스키 역시 꾸밈없이 솔직하고 거침없는 민트의 모습에 매력을 느낍니다. 칸단스키는 결국 아내 안냐와 벨그를 선택합니다. 스승과 제자에서 연인이 된 두 사람은 1903년부터 1908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유럽을 무대로 사랑의 유랑을 떠납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술을 한 단계 성숙시킵니다. 칸단스키의 푸른 산과 민트의 야블렌스키와 베레프킨을 보면 당시 핫한 야수파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검은 윤곽선과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색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1909년 뮌헨 남부에 위치한 시골 마을 무르나우에 전망 좋은 집을 구입해 정착합니다. 칸단스키는 5년간 여행으로 영감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구상회화가 아닌 마음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추상회화를 그립니다. 실제 그는 자신의 작품을 교향극처럼 인상, 적흥, 구성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성, 오처럼 작품 번호를 붙이죠. 회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1911년 12월 역사적 그룹 청기사를 만듭니다. 마르크는 말을, 칸단스키는 말탄 기사를 좋아했고 둘 다 파란색을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하던 청기사는 그 보수적 세상을 상대로 좀 더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기사파의 철학이 담긴 책 청기사의 영감을 출간한 것이 역사에 남아 지금까지 읽히고 있습니다. 1911년 칸단스키는 벨그하던 아내와 결국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민트와는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러시아를 떠나지만 그 약속 장소에서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1916년 3월 칸단스키는 안녕이란 말도 없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그녀와 연락을 끊습니다. 그리고 1년 후 51세 칸단스키는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모스코바 장군의 딸 니나 안드레브스키와 결혼을 합니다. 이에 민트가 받은 충격은 컸고 더 이상 붓을 잡기 어려웠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생계를 위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자 분투합니다.
어느덧 전쟁이 끝나고 1922년 이별 통보 후 6년 만에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민트는 4년간의 다툼 끝에 칸단스키에게 보내줍니다. 어느덧 67세 노인이 된 칸단스키는 기하학적 도형을 채워진 그림은 뜨거운 감정을 쏟아냈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50세 중년의 민트는 아픔을 치유해줄 동반자 요하네스 아이히너를 만나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며 1931년 다시 머르나우의 집으로 따라가 생을 보냅니다. 그녀의 작품 새들의 아침 식사를 보면 삶의 여운이 느껴집니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 새들과 아침을 맞으며 그녀는 누군가를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1957년 80세 노인이자 거장이 된 민트는 자신의 소장한 100여 점의 청기사파 작품을 모두 기증합니다. 마르셀 디상이 똑똑한 머리를 타고난 건 인정해야겠습니다. 두 형도 수재입니다. 현재형 가스통은 파리에 있는 법대를, 둘째형 레이몽은 의대를 갔으니 좋은 머리를 물러받은 거죠. 이런 명석한 듀상이 예술가의 길을 걷도록 건드려준 사람은 그의 친할아버지 에미니콜입니다. 그는 사업가로 성공한 후 예술가로 전향합니다. 이에 아들 모두 예술가의 길로 들었습니다. 1904년 17살 디상은 예술의 중심지 파리로 상경합니다. 이미 파리에서 예술을 하는 첫째 형이 있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은 생계를 위해 풍자 만화가로 활동하여 디상도 자연스럽게 풍자 만화가로 3년 동안 풍자 만화가로 활동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보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죠. 1910년 디상은 화가의 꿈을 놓지 않고 입체주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입체주의를 만들기 위해 수차례 실험 끝에 계단을 내려오는 나체 투르입니다. 1912년 디상은 나이 25 사용대 쟁대 판당에 계단을 내려오는 나체 투를 출품합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입체주의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내려오는 을 빼면 전시해 주겠다는 말에 화가 나서 작품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 후 기존 미술의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도서관 사수로 일하면서 미술 이론 공부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사르트르 학교에 입학하여 서지학 강의를 듣습니다. 서지학은 책을 분석해 기술하는 학문인데 디상은 수많은 미술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분석합니다. 디상은 인류 탄생 이후 존재한 적 없는 미술을 창조해내려고 합니다. 예술가의 기술력이 아닌 사고력으로 예술을 하려고 합니다. 수천 년의 미술사에서 양식 변화의 근본 원인은 생각의 변화에 의한 것임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안티미술을 합니다. 의자에 자전거를 바퀴를 붙이기 하여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을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상은 말합니다. 예술가만이 유일하게 창조 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을 외부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것은 관객이기 때문입니다. 관객은 작품이 지닌 심오한 특성을 해독하고 해석함으로써 창조적 프로세스에 고유한 공헌을 합니다. 디상은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하는 생각의 놀이터가 됩니다. 1915년 고민 끝에 병, 삽, 벗, 빛 등을 레디메이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1915년 듀샹은 제1차 세계대전을 피해 뉴욕으로 갑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나체2는 1914년 뉴욕 국제현대미술전에서 큰 주목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많은 후원자와 예술가를 만나 교류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2년 후 디상은 레디메이드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뉴욕 사람에게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에 1917년 1월 디상은
독립미술가협회의 디렉터로 임명됩니다. 그는 전시 개막 전에 눈먼 사람이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 지상은 자신이 디렉터로 참여한 전시에 남몰래 작품을 출품합니다. 시중에 파는 변기를 사서 거꾸로 뒤집어서 샘이라는 제목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출품하지 않고 무명 작가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하지만 전시회가 열리고 변기로 보게 된 회장이 변기를 칸막이 뒤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전시 디렉터였던 디샹은 사퇴를 합니다. 이로써 샘은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1917년 5월 눈먼 사람의 잡지 2호에 익명의 사설이 실립니다. 익명의 필자의 주장은 6달러만 내면 어떤 예술가든 전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샘을 출품했는데 천박하고 표절이며 위생용품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기능을 상실되는 장소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는 이 오브제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샘은 뉴욕 미술계의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이로 인해 레디메이드 개념이 뉴욕 미술계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